네, 공군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죠. 공중급유기. 아직 우리나라에는 단 한 대도 없는데 잠시 뒤에 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최초의 공중급유기 기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공중급유기는 전술항공기 작전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이 공군의 가장 효율적인 전력 확충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공중급유기 도입을 통해 공군 전술기의 전투 반경이 사실상 동북아시아 전체로 넓어져 전략공군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군의 수건 사업, 공중급유기 도입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시죠. 예비역 공군 대령이신 국방연구원 김철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사실상 2파전 형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그렇습니다. 어떤 기종이 있는지 장단점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공중급유기 하면은 뭐 네. 기름 싣고 날려는 하늘의 그렇죠. 주유소라는 얘기가 예. 되는데 네. 그 모든 그 급유기는 기본적으로 그 민항기용으로 개발한 항공기를 어떤 용도 변경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 에어버스 A330은 민항기 A330에서 예. 변형한 건데 네. 거기 이상한 MRTT라는 영문이 붙어 있어요. 네. 그게 멀티롤 탱크 앤 트랜스포터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다목적용이다. 그래서 항공기는 그 최대 이륙 중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항공기 탈 때 가방 무게 대고 하는 이유가 네. 최대 이륙 중량이 있는데 그렇죠. 이 A330은 한 233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 급유해 줄 수 있는 그 기름을 예. 이를 얼마 정도 실을 수 있냐 하면은 11만 1,000톤 정도 실는 예. 걸로 자기들은 이제 밝히고 있죠, 성능에서. 예. 네. 그리고 F-15K로 따진다면 한 21대 정도 주유할 수 있는 게 되고 그 멀티롤이기 때문에 급유령 그 기름을 실을 뿐만 아니고 승객도 실을 수 있다. 그래서 한 260여 명에서 300명까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상대 경쟁 기종인 이 보잉사의 KC-46A는 예. 보잉 767을 이제 개조한 건데요. 네. 보잉 767기가 이제 160만 이상 시간 운영을 했고 안전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근데 기름은 약간 적습니다. 요거는 그 최대 이륙 중량이 188톤이기 때문에 한 9만 1,000톤 정도 싣고 F-15K로 따지면은 한 18대 정도를 예. 주유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아직 그 개발이 안 됐습니다. 시제품 상태죠. 그래픽을 보시면 이제 기종 간 어떤 장단점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일단은 급유 능력은 에어버스 쪽이 훨씬 좋군요. 그렇죠. 그리고 수송 병력도 300명으로 2배에서 3배 정도 많고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에어버스와 보잉의 단점. 이제 비행기가 크면은 말이죠. 예. 어쨌든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활주로가 적은 데는 예. 완전 활주로가 안 되는 그 착륙하기가 곤란하죠. 그 다음에 유도로라고 그러죠. 뭐 비행기 내리긴 했는데 왜 게이트까지 늦게 오느냐. 뭐 유도로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비 소요라든가 다양한 그 추가적인 소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전술 임무에서 네. 항공기가 너무 크면은 작전 운영성이 제한이 된다 하는 그런 비교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요소, 우선 가격을 따져봐야 되겠고, 그렇죠. 군이 요구하는 성능 맞냐, 네. 맞추냐 말이죠. 예. 그 다음에 그 상호 운용성, 기존의 무기체하고 잘 조화를 이루느냐는 그런 것도 따져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절충교육이라는 뭐 기술 이전이라든가, 네. 또 부품 구매라든가, 이 절충교육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죠. 네. 네. 뭐 여러 가지 그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공군이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을 만한 부분은 어떤 건가요? 근데 이거 지금 자꾸 공군의 무기 체계로 생각하는데 저는 네. 전략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전략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물론 운영군은 공군이지만은 네. 왜냐하면은 이러한 그 전략성이 있는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말이죠. 네. 적이 도발하지 못하는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작전 반경이나 채공 시간 늘려서 전투력을 증강하는 것도 있지만 네. 주변국이 감히 어떤 그 잘못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아까 최대 이륙중량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무기를 많이 실을 것 같으면 좋지만 그 많은 무기와 또 작전 반경을 커버하기 위한 항공유를 다 싣고는 이륙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정도 유류를 넣고 네. 무장을 완전히 달고 올라가면은 말이죠. 예. 전투기가 40대가 말이죠. 3배가 되면 120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군이 알래스카까지 11번 KF-16 가지고 주유 받으면서 8,000km를 주유하면서 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열 몇 시간 동안 계속 채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공군의 무기이기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도 높여들 뿐만 아니고 네. 어떤 작전의 융통성을 많이 제고시킨다. 과거에 2003년도 12월 달에만 남수단에서 일본 탄약 빌렸다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예. 있지 않습니까? 한빛부대가. 그렇죠. 그때도 우리 그 전략 수송기가 있었다면 바로 현장에 급할 수 있었는데 네. 네. 보내는 데만 일주일 걸렸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왜 공중급유기에 근데 수송 병력이 타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에어버스 쪽에서는 네. 그런 그 공중 급유도 하면서 네. 수송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다목적용을 강조하는데 네.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런 다용도 기능이 있지만 스마트폰이 있지만 기능 다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주력 기능으로 쓰고 일단 유사시에 그런 소요가 발생했을 때는 유틸리티 형태로 예. 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양계 경쟁 기종이 오늘 그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겠습니다만은 네. 분명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네.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가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유로화가 하락세를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라든가 예. 기존에 어떤 나라들이 이거를 택했는가? 그 미국과 동맹 관계는 호주도 이거를 택했습니다. 싱가포르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고려 요소,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부수적인 그렇죠. 효과까지도 고려한 그런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곧 발표가 될 걸로 믿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는데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급유량이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도 많이 수출한 실적이 있군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미 개발이 됐고 예. 계약분까지 하면 200여 대가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아주 그 우리나라 경상도 사이즈밖에 안 돼. 싱가포르이 무슨 그 네. 공중급유기가 필요하냐. 근데 이미 예. 4대가 확보가 돼 있고요. 예. 네. 호주, 뭐 아랍에미레이트, 우리 그 아크 부대가 파병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에도 이미 판매가 돼 있고. 그래서 이 많은 나라들이 이런 항공기를 공중급유기를 택하는 것은 네. 물론 과거에 수십 년 동안 공중급유기를 운영해온 미국의 그 어떤 경험과 네. 한미 연합작전 요소도 있지만은 이런 나라들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이 뭔가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 결정을 하면 이것이 추가적인 그 부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무기 체계를 선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리니까 이제 궁금한 게 싱가포르이 넉 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넉 대를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추가 구매 요소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여러 여건상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4대만 일단 구매하는 건지 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많으면 좋겠죠. 예. 그러니까 1조 5천억도 이것이 뭐 예산이 많다는데 항상 무기체계 구매는 우선순위가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토와 주권, 그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보장하는 그런 그 국민의 그 권익과 또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어떤 그 F-15K 같은 그 플랫폼 형태의 전투기도 중요하지만 그 실제 현장에서 운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그 상징적인 가치를 함의하고 있는 독도라든가 네. 이어도 문제에 있어서 어떤 우발 사태가 있을 때 발만 동동 굴르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 국군이 돼서는 안 되겠다. 예. 그리고 이 전략 수송기 형태를 한 이러한 그 공중 급유기는 꼭 공군만의 무기 체계가 아니고 다용도로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필리핀에서 긴급 태풍 그 사태 아라우 부대에 파견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해병 파병 그런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특히 이제 이어도 같은 멀리 있는 데 갔을 때 이거 대구 기지에서 한 527km 떨어졌습니다. 네. 거기서 F-15K 최첨단 항공기가 떠도 네. 거기서 20분 이상 작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략 수송기가 급유가 있으면은 공중 급유를 받아서 현재 작전하는 게 2배 내지 3배 이상의 작전 가능 시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중급유기를 도입함으로써 이 작전 시간만 늘릴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이점들이 좀 있을까요? 공중급유기가 이제 그거 뭐 우리 주변 도서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북한에 대해서 어떤 도발 억제 효과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기 이제 그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그 어떤 이른바 네. 자기들이 주장한 핵미사일 같은 발사 도발 징후가 보일 때 우리가 채공을 해가지고 다양한 무기 체계 한 발 싣고 올라가는 거하고 기름 완전히 풀 탱크로 채우고 한 발 싣고 올라가는 거하고 반만 채우고 7발 가지고 올라가는 거 7대를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적의 이동 발사대를. 그래서 이 작전의 융통성이 증가될 뿐만 아니고 합동성도 증가된다. 근데 이런 이제 공중급유기도 우리 아기들이 엄마한테 젖을 먹을 때도 말이죠. 그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고난도 훈련입니다. 수유 받는 거예요. 기름을 받는 것도 작전에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인증 훈련 같은 거, 이게 공중급유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예. 안전하게 공중급유 받을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작전 공중급유기를 띄워서 그런 훈련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좋은 성능의 무기만 있으면 수송기만 있으면 뭡니까? 급유기만 있으면 뭡니까? 그런 평상시에 작전 가능 상태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다. 이것이 합동성을 증강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어떤 상징적인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앞서도 뭐 화면 잠시 보여드렸지만 이제 공중 급유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전투기의 기동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이면 어쨌든 간에 뭐 충분한 시간이었나요? 전투기는 말이죠. 예. 전투기가 뭐 2시간, 3시간 작전하면 안 되겠느냐. 근데 무장을 많이 싣게 되면은 그렇죠. 무장은 항상 그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짧고 강하게 네. 임팩트를 주는 그런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 모든 그 공군력을 운영하는 부대에서 네. 항공기 숫자보다는 그러한 그 어떤 작전 운영성, 그 20대를 가지고 100%하면은 20대가 되지만은 20대를 가지고 50%하면 10대밖에 안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그 작전 운용성을 또 증가시켜주는 예. 그 실질적인 전투력에 투사되는 항공기의 효력을 예. 항공작전의 효력을 증가시켜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적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게 이제 바다에는 항공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늘에는 공중급유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우리가 고급 벤츠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아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에다가 구름 위에다가 예. 주유소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계속 교대하면서 일단 유사시에는 공중에서 계속 최가하면서 24시간 작전이 가능한 체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상징성이 매우 강한 그런 이번 네. 전략적 무기다. 그래서 이것을 대한민국의 안보 가치와 국방 가치를 들어올리는 무기 결정이지 공군의 뭐 어떤 또 다른 기종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그 우리나라 공군의 전투기가 미국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산을 받아야 이게 상호 호환성이 좋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물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책 당국에 계신 분들이 전략적 고민이죠. 그러니까 요번에 2013년, 14년도에 알래스카 갈 때도 F-16은 11차례, F-15K는 7차례 공중급유로 논스톱으로 간 겁니다. 네. 8,000km 이상을 네. 갔을 때도 그 상호 운용성, 그러니까 공중급유기에도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날씨가 나빠도 구름이 안 보여도 항공기가 표적상에 레이더상에 다 나타납니다. 컴퓨터 스크린상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접근하고 속도, 고도, 방향 다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상호 운용성, 영어로는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군인들한테 늘 친숙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그것을 압도할 만한 그런 요소가 된다면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어떤 네. 우리 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무기체계를 선정하는 게 예. 국민들이 바라는 여망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박사님이 이제 공군 대령 출신이신데 그 공군의 수건사업이라고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던 거는 왜 우선순위에서 밀렸을까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입니다. 20년 전에 이걸 소요를 제기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갔는데 우선순위에도 밀리고 말이죠. 그다음에 싼 가격이 4대밖에 안 되는데 1조 5천억 정도 된다면 상당히 비싼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반도가 이렇게 좁은데 무슨 공중급유기까지 띄워가지고 작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니까 한반도 고착형, 그 남한 대한민국의 좁은 공역을 생각한 그러한 마인드도 있는데 이제는 이제 대한민국이 글로벌 세계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도처에 우리 국군들도 지금 파병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고려했을 때 이호도 같은 데서 말한 작전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러한 충분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주변국도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급유기 기종이 결정이 됐습니다. 유럽 에어버스사의 공중급유기인 MRTT로 도입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자 유럽 에어버스 공중급유기로 도입이 결정이 됐는데 어떤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은 걸까요? 공중급유기는 가장 중요한 게 급유를 하실 능력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가격도 싸고 뭐 제가 합리화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동안에 이른바 정무적 판단이라든가 정치 외교적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방사청장을 맞이하고 새로운 그 시대를 맞이해서 다소간에 우리 한미 어떤 관계라든가를 봤을 때 그 서운한 점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동안에 다른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한미 간의 그 상호 운영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시스템이 강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유럽 에어버스를 위한 공중급유기는 우선 저는 다목적이라는데 상당히 크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미 많은 나라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고 또 200여 대가 이미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시제품은 말이죠. 잘 개발이 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결함이 발견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빨리 이걸 전력화해야 됩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어떤 우발적인 충동적인 오판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미 완제품이 나와 있고 많은 나라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이러한 무기체를 결합할 뿐만 아니고 가격 대비 효용성 측면에서 아주 잘된 결정이 아닌가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정비 요소도 큽니다. 기술 이전 요소도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공기를 들여와가지고 정비를 하려는데 다른 나라 가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소요가 많이 있으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미 A330을 민항기가 대한항공에서 23대, 그 아시아나에서 10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정비라고 합니다. 창정비라는 것은 완전 분해해가지고 다시 조립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고려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제 안보 동맹을 따지자면 사실은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미국산 무기는 그동안 많이 수입을 해갔고, 무기 수입의 어떤 다변화 정책도 필요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이제 성능이 검증이 된 면도 고려를 했고, 이제 다각적으로 좀 검증을 했군요. 그러니까 이거 좀 국민들이 자칫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미 동맹이나 이런 가치를 좀 약간 평가하는 게 그게 아니고, 이건 한 목적성. 왜 우리가 이 무기체계를 살려고 하는가라는 한 목적성을 가지고 다양한 요소를 평가 기준에서 평가한 결과 그런 합리적인 결정에 도달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공군의 수공사 한 20년 전서부터 이제 공중 도입기에 대한 목소리, 의견이 공군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유럽산 공중 급유기 넉 대를 2019년까지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도입하기로 조금 전에 결정이 됐다는 소식, 그리고 우리 공군 대령 출신의 박사님과 함께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예비역 공군 대령이신 국방연구원 김철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